야, 신참. 윤리 선생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비실비실해서 누구 하나 지키겠어요. 박도준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교실의 공기를 갈랐다. 그의 말에는 갓 부임한 신임 여교사 김유리를 향한 노골적인 경멸과 무시가 담겨 있었다. 교실은 마치 약육 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작은 정글과도 같았고 박도준은 그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사랑 고등학교. 명문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온갖 학교 폭력과 문제들이 들끓는 곳이었다. 김유리는 바로 이곳의 윤리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그녀는 작은 체구의 단아한 외모, 그리고 누구에게나 상냥한 미소를 짓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20대 여성처럼 보였다. 그녀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는 학생들의 소음에 묻혀 제대로 전달되지도 못했다. 수업 시작 종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실은 여전히 시장 바닥처럼 시끄러웠다. 학생들은 제멋대로 자리를 옮겨 다니며 떠들거나 대놓고 스마트폰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단연 박도준과 그의 무리들이 있었다. 떡 벌어진 어깨와 거만한 눈빛을 한 그는 이 학교의 실세이자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배경까지 등에 업고 있었다. 김유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교탁 위에 교과서를 펼쳤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박도준이 일부러 크게 터뜨린 웃음소리에 처참하게 묻혀버렸다. 그의 무리들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따라 웃으며 교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했다. 바로 그때 박도준의 심기가 뒤틀린 듯한 시선이 교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남학생에게로 향했다. 이진우. 전교에서 손꼽히는 모범생이었지만 그만큼 박도준 무리의 좋은 먹잇감이기도 했다. 진우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책에 고개를 파묻고 있었다. 그 모습이 박도준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슬렁거리며 진우에게로 다가갔다. 교실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모두의 시선이 이제 곧 벌어질 일에 집중되었다. 김유리의 미간에 옅은 주름이 잡혔다. 그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았다. 부임 첫날, 다른 교사들로부터 이미 이 학교의 규칙에 대해 들었던 터였다. 박도준을 건드리는 것은 곧 벌집을 쑤시는 것과 같다고 박도준은 진우의 책상 앞에 멈춰서서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어이, 범생이 내가 부르면 좀 쳐다봐야 하는 거 아니야. 진우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심이 가득했다. 박도준은 그런 진우의 반응이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그의 책상 위에 쌓여 있던 책들을 손으로 거칠게 밀어버렸다. 와르르. 책과 필기구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쏟아졌다. 진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몇몇 여학생들이 작게 비명을 질렀지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이것이 사랑 고등학교의 현실이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동조하거나 외면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배운 생존 방식이었다. 교실은 다시 한번 박도준 무리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때였다. 모두가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그들의 웃음소리를 뚫고 명확하게 들려왔다. 박도준 학생. 그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이상하리만치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김유리였다. 그녀는 어느새 교탁에서 내려와 그들 쪽으로 몇 걸음 다가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상냥한 미소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분하고 냉정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도준은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천천히 김유리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오, 우리 사슴 같은 신참 선생님께서 화나셨나 봐. 그의 말투는 여전히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다. 그의 무리들도 낄낄거리며 김유리의 작은 체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여자 주제에 선생이면 다야 하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김유리는 그의 조롱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책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박도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수업 중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윤리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그래서 더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박도준은 과장되게 배를 잡고 웃었다. 옳지 않다고요, 선생님. 우리 학교가 어떤 곳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시나 봐. 여긴 그런 교과서 같은 말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힘이 곧 정의. 이게 우리 학교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는 김유리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녀를 내려다보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 위압감에 눈을 피할 법도 했지만 김유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둘 사이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좁혀졌다. 김유리는 박도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유리알처럼 투명하면서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였다. 그 눈빛과 마주한 순간 박도준은 자신도 모르게 순간 움찔했다. 마치 거울 앞에 선 것처럼 자신의 비열한 모습이 그녀의 눈동자에 고스란히 비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김유리는 침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교실의 모든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했다. 학생이 말하는 그 규칙은 정글의 규칙이겠죠. 하지만 이곳은 학교이고 교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실 안에서는 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자의 선언처럼 들렸다. 교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박도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갓 부임한 토끼처럼 연약해 보이는 저 여교사에게서 이런 기백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분노에 찬 박도준이 소리쳤다. 뭐 당신 규칙, 웃기지 마.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저 건방진 여교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이 정글의 포식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김유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의 시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이진우의 책들을 턱으로 가리켰다. 그리고는 박도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조용하지만 무거운 한마디를 내뱉었다. 교실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친구의 책을 줍고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명백한 명령이었다. 박도준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감히 이 학교의 왕인 자신에게 저 갓들어온 계집애 같은 선생이 명령을 해. 그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종류의 무시를 당해본 적이 없었다. 그의 분노는 모욕감과 뒤섞여 시뻘건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김유리를 지나쳐 교실 뒤쪽으로 향하는 척했다. 그의 무리들은 그가 무슨 짓을 할지 예상하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김유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침착했다. 박도준은 그녀의 옆을 지나는 바로 그 순간 어깨에 잔뜩 힘을 주어 그녀를 강하게 치고 지나갔다. 깨깽 소리를 내며 나뒹굴거나 최소한 몇 걸음 비틀거리리라. 그것이 박도준이 그린 그림이었다. 연약해 보이는 저 체구라면 당연히 그래야 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둔탁한 충돌음이 있었지만 정작 충격을 받은 것은 박도준 자신이었다. 마치 단단한 강철 기둥에 부딪힌 것처럼 어깨가 뻐근해 왔다. 김유리는 그 자리에 조금의 미동도 없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 있었다. 오히려 부딪힌 박도준이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다. 교실의 모든 공기가 멎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박도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극심한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렸다. 자존심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은 그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혹은 더 큰 일을 벌이기 전에 자리를 피하는 것처럼 서둘러 교실 뒷문으로 향했다. 시발. 재수없게. 그는 나지막이 욕설을 뱉으며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갔다. 그의 무리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 그를 따라 나섰다. 교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김유리는 그들이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진우에게 다가가 흩어진 책들을 함께 주워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괜찮니? 그녀의 질문에 이진우는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겨우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함께 선생님 때문에 이제 저는 죽었어요. 하는 절망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김유리는 망설이지 않고 곧장 교장실로 향했다. 그녀는 이 문제를 절차에 따라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다. 학교라는 공동체에는 분명히 학생들을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책임과 의무가 있을 터였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교육받고 배워왔다. 교장실은 학교의 혼란스러운 분위기와는 달리 고요하고 정갈했다. 박 교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권했다. 그는 김유리의 보고를 듣는 내내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전혀 예상 밖의 말을 꺼냈다. 김 선생님, 아직 우리 학교 분위기를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체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 박도준이라는 학생. 아버지가 박만호 의원입니다. 우리 학교 재단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분이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유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교장 선생님. 하지만 명백한 학교 폭력입니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한 학생을 괴롭혔고 수업을 방해했습니다. 교사인 저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교장이 최소한의 원칙이라도 지켜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박 교장은 그저 곤란하다는 듯이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물론 김 선생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김 선생님께서 조금만 더 부드럽게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준이도 시간이 지나면 처리될 겁니다. 그냥 모른 척.
못 본 척 넘어가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은 길입니다. 그것은 침묵의 벽이었다. 정의와 원칙이 통해야 할 신성한 교육의 장에서 그녀는 거대하고 차가운 현실의 벽과 마주했다. 교장실을 나온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복도에서 마주친 다른 동료 교사들 역시 그녀를 보고는 슬쩍 눈길을 피했다. 이미 소문은 다 퍼져나갔을 터였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왜 사서 고생을 하려 하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잠시 들른 교무실에서 한 중년의 체육교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충고했다. 김 선생,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괜히 저런 애들하고 엮여서 좋을 거 하나 없어. 선생, 옷 벗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지내. 그게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는 비결이야. 그 말은 친절한 조언이었지만 김유리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군대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했다. 적과 아군, 명령과 복종, 규칙과 처벌. 그곳에서는 불의가 용납되지 않았고 비겁함은 가장 큰 수치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곳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학교는 오히려 비겁함과 침묵을 미덕으로 삼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무력감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시스템이 그녀를 외면했다면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였다. 김유리는 교실에 남아 학생들의 과제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희미하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인적이 드문 별관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 그곳에는 박도준의 무리가 이진우를 벽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야, 이진우, 돈 좀 있냐? 형들이 오늘 좀 놀아야겠는데. 협조 좀 해라. 박도준이 진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말했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돈 없어요. 진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없다고. 내 지갑은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은데. 박도준의 무리 중 하나가 진우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거칠게 쏟아부었다. 책과 학용품들이 어지럽게 흩어졌고 그 사이에서 낡은 지갑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뒤에서 조용하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기서 멈추는 게 좋을 텐데. 김유리였다. 그녀는 어느새 그들의 바로 뒤까지 다가와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박도준 무리에게는 놀라움이었지만 곧이어 더 큰 조롱거리를 찾았다는 기쁨으로 바뀌었다. 박도준은 진우의 멱살을 놓아주고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 교실에서의 굴욕을 되갚아주겠다는 듯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 이게 누구야? 우리 열혈 윤리 선생님 아니신가? 설마 여기까지 우리를 쫓아온 거야? 그것도 아니면 이것도 교장한테 일러 바치려고. 김유리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이진우와 바닥에 널브러진 그의 소지품에 꽂혀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박도준을 더욱 오만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김유리가 자신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하는 존재임을 확신했다. 교장도 다른 교사들도 모두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는 김유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는 그녀가 팔에 끼고 있던 수업 일지가 들어있는 파일을 손으로 탁 쳐서 빼앗았다. 선생이면 선생답게 이런 거나 열심히 쓰라고.
그는 비웃으며 파일을 공중으로 던졌다가 받았다. 그리고는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그것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파르르.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것은 그녀의 교사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을 바닥에 내던지는 행위였다.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박도준의 무리들조차 그의 행동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김유리는 소리를 지르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파일과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박도준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파일을 모두 주워든 김유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을 때 그녀의 얼굴을 본 박도준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아까의 그 단아하고 부드러웠던 교사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감정이 지워진 차갑고 날카로운 무표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그녀의 눈빛, 그 깊이를 알 수 없던 눈동자는 이제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며 자신을 하나의 표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김유리는 흩어진 종이를 손으로 가볍게 탁탁 쳐서 정리한 뒤 박도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는 마치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의 행동은 학생으로서의 선을 넘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사랑고등학교의 학생 식당은 하루 중 유일하게 활기가 넘치는 해방구였다. 배식을 받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과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식판이 부딪히는 소음이 뒤섞여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다. 김유리는 식당 한쪽 구석,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샐러드와 김밥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주변 환경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책을 읽으며 간간히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어제 복도에서 있었던 일 이후 그녀는 학생들 사이에서 미묘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대부분은 그녀가 곧 박도준에게 처절하게 짓밟힐 것이라고 수군거렸고 몇몇은 그녀의 당돌함에 작은 희망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박도준이라는 거대한 폭력의 시스템에 맞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무력감에 길들여져 있었다. 사건은 예고 없이 터졌다. 이진우가 식판을 들고 조심스럽게 자리를 찾아 이동하던 중이었다. 그는 최대한 박도준 무리의 눈에 띄지 않으려 벽에 붙어 걷고 있었지만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박도준의 무리 중 한 명인 최철민이 일부러 발을 뻗어 진우의 앞을 가로막았다. 피할 겨를도 없이 진우는 그의 발에 걸려 넘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식판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촤악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치찌개, 국물과 밥, 반찬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불행하게도 그 내용물의 상당 부분이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박도준의 비싼 운동화와 바지에 튀었다. 식당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다음 상황을 지켜보았다. 박도준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운동화를 내려다보았다. 하얀색 운동화는 붉은 김치찌개 국물로 얼룩져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것은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이었다. 바닥에 넘어진 이진우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박도준은 진우의 변명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던 학생의 물병을 빼앗아 들더니 그 물을 자신의 운동화에 부어 대충 헹궈냈다.
그리고는 텅 빈 물병을 바닥에 던지며 이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넘어져 있는 진우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야, 이 병신아. 눈깔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이게 얼마짜리 신발인 줄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준아. 진우는 거의 울먹이며 빌었다. 하지만 박도준은 그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진우를 바닥에 내팽개쳐진 음식물 앞으로 끌고 갔다. 사과로 끝날 일이었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았지. 네가 싼 똥은 네가 직접 핥아서 치워. 지금 당장. 여기서. 그의 말에 식당 안의 모든 학생들이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인격 말살 행위였다. 몇몇 여학생들은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박도준은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진우의 어깨를 발로 짓누르며 소리쳤다. 안 들려 무릎 꿇고 핥으라고. 이진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치욕과 공포 속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 순간 그의 등 뒤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식당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까지. 김유리였다. 그녀는 어느새 책을 덮고 일어나 그들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마시던 우유갑이 들려 있었다. 박도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또 당신이야 정의의 사도 나셨네. 이번엔 또 무슨 교과서 같은 소리를 하려고. 그는 어제 복도에서 김유리에게 당했던 미묘한 패배감을 만회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많은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를 짓밟아 버리면 다시는 누구도 자신에게 감히 기어오르지 못할 것이었다. 김유리는 그의 조롱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도준 무리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가 들고 있던 우유갑을 테이블 중앙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도 식당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고는 그녀는 박도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거 마시고 바닥 깨끗하게 치워.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박도준조차 순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무리들은 곧이어 폭소를 터뜨렸다. 뭐라고, 지금 저 여자가 미쳤나. 우리 보고 저걸 치우라고. 하하하. 그들에게 김유리의 행동은 그저 어설픈 허세 혹은 상황 파악 못하는 멍청한 짓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박도준의 오른팔 격인 최철민이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김유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삿대질을 했다. 야, 너 진짜 죽고 싶냐 선생이면. 다야, 어디서 감히 명령질이야.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박도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테이블 위에 놓인 우유갑을 손으로 후려쳐 김유리의 얼굴에 날려버리려고 했다. 그의 주먹만 한 손이 바람을 가르며 우유갑을 향해 날아갔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학생들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김유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피하지도 움츠러들지도 않았다. 최철민의 손이 우유갑에 닿기 직전 번개와 같은 속도로 김유리의 손이 움직였다. 그녀의 가늘고 하얀 손가락 2개. 검지와 중지가 마치 한 쌍의 강철 집게처럼 허공을 파고들어 최철민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다. 딱. 뼈와 힘줄이 맞물리는 불길한 소리가 났다. 최철민의 움직임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멎었다.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분노는 순식간에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극심한 고통으로 바뀌었다.
식당 전체가 얼어붙은 듯 정지했다. 방금 전까지 가득했던 소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최철민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학생들은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180cm가 넘는 거구의 남학생이 저 작고 연약해 보이는 여교사의 손가락 2개에 제압당해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김유리의 힘은 단순히 손목을 잡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고통을 주는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최철민 손목의 신경다발을 정확히 압박하고 있었다. 최철민은 팔 전체가 마비되는 듯한 끔찍한 통증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놔줘. 박도준은 충격으로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그는 수많은 싸움을 해봤지만 이런 종류의 기술은 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저것은 일반적인 여자의 힘이 아니었다. 저것은 훈련된 자의 움직임이었다. 순간 어제 복도에서 그녀의 어깨에 부딪혔을 때 느꼈던 단단한 감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김유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최철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잡고 있던 손목을 가볍게 놓아주었다. 힘의 균형을 잃은 최철민은 비틀거리며 뒤로 몇 걸음 물러나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쥐었다. 김유리는 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다시 한번 박도준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우유갑을 턱으로 가리켰다. 그리고는 조금 전과 똑같은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로 반복해서 말했다. 정리해. 더 이상 그 말을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식당 안의 모든 학생들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도준은 인생 최대의 굴욕감과 정체 모를 공포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저 여자와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두려웠다. 결국 그는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무리들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치워들. 그것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다. 그의 명령에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무리들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걸레와 휴지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들이 굴욕적으로 바닥을 청소하는 동안 김유리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서 있었다. 박도준은 불타는 듯한 눈으로 김유리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깊은 원한과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두고 봐. 반드시 네가 오늘 나에게 준 굴욕을 몇십 배로 갚아줄 테니. 그는 속으로 칼을 갈았다. 그는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보통의 방법으로는 안 될 것이라는 것도. 학생 식당에서의 굴욕은 박도준의 자존심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찍었다. 그는 교내의 절대 권력자. 누구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포식자였다. 하지만 오늘 그는 수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 작고 하찮아 보이는 여교사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시선들과 희미한 비웃음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그의 분노는 들끓는 용암처럼 부글거렸다.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자신의 세계가, 자신이 쌓아 올린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와 위기감이었다. 김유리라는 존재는
반드시 짓밟아 으깨버려야만 했다. 그녀가 가진 미지의 힘과 그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난 위험 요소였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한 현실과 여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똑똑히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방과 후 박도준은 자신의 무리들을 학교 뒤편의 인적 드문 공터로 불러 모았다. 최철민은 여전히 손목이 퉁퉁 부어 있었고 다른 놈들의 얼굴에도 두려움과 불만이 뒤섞여 있었다. 박도준은 담배에 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인 뒤 연기를 뿜어내며 말했다. 오늘 그 계집애 때문에 쪽이란 쪽은 다 팔았다. 이대로 끝낼 순 없지. 그의 말에 한 놈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도준아, 그 여자 보통이 아니야. 아까 식당에서 봤잖아. 철민이가 손도 못 쓰고 당하는 거. 그 말에 박도준은 들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던져 구두발로 비벼 끄며 소리쳤다. 닥쳐. 그래서 쫄았냐. 고작 계집애 하나한테 쪽수가 몇인데 진짜 싸움이 뭔지 보여주면 그년도 결 수 없을 거라고.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우선 가장 약한 고리인 이진우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최철민에게 이진우를 잡아오라고 지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철민은 공포에 질려 거의 반쯤 끌려오다시피 한 이진우를 그의 앞에 내던졌다. 박도준은 이진우의 셔츠 깃을 움켜쥐고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네가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지금 당장 김유리 선생한테 문자를 보내. 학교 뒤 폐창고로 혼자 좀 와달라고. 네가 우리한테 붙잡혀 있다고. 그는 이진우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직접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 진우예요. 도준이 형 무리가 저를 폐창고에 가뒀어요. 너무 무서워요. 제발 혼자 와서 저 좀 구해주세요. 지극히 유치하지만 정의의 사도인 김유리라면 분명히 걸려들 미끼였다. 메시지를 보낸 뒤 그들은 이진우의 입을 테이프로 말고 손발을 끈으로 묶어 폐창고 안으로 끌고 갔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고 들어간 창고, 내부는 어둡고 축축했다. 사방에 널린 폐자재들과 먼지 쌓인 기계들이 흉물스러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곳이라면 소리를 질러도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터였다. 그들은 이진우를 낡은 의자에 단단히 묶어놓고 저마다 강목이나 쇠 파이프를 하나씩 챙겨들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사냥감이 덫으로 걸어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김유리는 교무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던 중 이진우의 문자를 받았다. 그녀는 메시지를 읽는 순간 그것이 조잡하게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단번에 간파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두려움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듯한 차분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그녀를 본 동료 교사가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학교 뒤편의 폐창고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하늘은 붉은색과 보라색이 뒤섞여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약속 장소에 나가는 사람처럼 침착했다.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소음과 그림자들이 느껴졌다. 그녀는 창고의 육중한 철문 앞에 멈춰 서서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제 더 이상의 경고는 없을 것이다. 그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창고 안에 있던 5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먹잇감을 맞이하는 포식자의 잔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박도준은 의자에 묶여 있는 이진우의 어깨를 한 손으로 짓누른 채 다른 손으로는 쇠 파이프를 까닥거리며 말했다. 결국 진짜로 혼자 오셨네.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김유리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둡고 먼지 쌓인 공간. 쇠 파이프와 강목으로 무장한 5명의 남학생. 그리고 인질로 잡혀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 상황은 최악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조금의 동요도 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전장의 지형을 파악하는 지휘관처럼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박도준은 그녀의 그런 침착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겁에 질려 울고불고하며 용서를 빌어야 할 여자가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여전히 잘난 척하는 표정이시네. 내가 오늘 똑똑히 가르쳐 주지. 여자는 어디서 어떻게 기어 다녀야 하는지. 그는 옆에 있던 최철민에게 턱짓을 했다. 문 잠가. 철컹.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창고의 유일한 출입구가 굳게 닫혔다. 이제 이곳은 완벽한 밀실이 되었다. 박도준은 승리를 확신했다. 이제 아무도 널 구하러 오지 못해. 선생,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고. 그는 쇠파이프를 어깨에 걸치며 위협적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무리들도 서서히 그녀를 중심으로 포위망을 좁혀왔다.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김유리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한숨이 아니라 실망과 체념이 뒤섞인 듯한 한숨이었다. 기회를 줬는데도 너희는 끝까지 선을 넘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창고 전체에 명확하게 울렸다. 그러고는 그녀는 입고 있던 단정한 카디건을 천천히 벗기 시작했다. 박도준 무리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시 멈칫했다. 설마 겁을 먹고 항복이라도 하려는 건가? 카디건이 그녀의 어깨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그리고 그 안에 입고 있던 흰색 반팔 셔츠 위로 드러난 그녀의 오른쪽 팔뚝을 본 순간 박도준 무리는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에는 작지만 더할 나위 없이 선명하고 강렬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검은 박쥐가 날개를 펼쳐 단검을 움켜쥐고 있는 형상. 그것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제707 특수임무단의 상징이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군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챌 수 있었다. 살인적인 훈련을 통과한 극소수의 인간 병기들에게만 허락되는 명예의 증표. 박도준과 그의 무리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저게 뭐지? 그냥 멋으로 새긴 스티커 같은 건가? 아니. 하지만 저 문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가짜가 아니었다. 그들이 잠시 멍하니 서 있는 사이 김유리는 벗은 카디건을 바닥에 곱게 개어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말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히 기회를 줬다. 박도준은 순간적으로 등골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억지로 공포를 떨쳐냈다. 자존심이 그를 지배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그것이 상대를 위협하기 위한 가짜 문신일 뿐이라고, 허세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뭐야. 그깟 문신 하나 새겼다고 쫄 줄 알아. 웃기지 마.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전부. 덮쳐 박도준의 고함 소리가 폐창고에 먼지 쌓인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사냥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이성을 잃은 5마리의 하이에나처럼 그들은 저마다 손에 든 흉기를 고쳐쥐고 일제히 김유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상대를 얕보는 오만함 대신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광기만이 서려 있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오른쪽에 있던 덩치 큰 학생이었다. 그는 머리 위로 강목을 크게 휘두르며 그녀를 내리치려 했다. 단순하고 힘에만 의존한 예측하기 쉬운 공격이었다. 김유리는 그 육중한 강목이 자신의 머리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발자국 옆으로 비켜섰다. 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강목은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허공을 갈랐다. 공격이 빗나간 학생은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김유리의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며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빠르고 간결해서 마치 한편의 무용을 보는 듯했다. 그녀는 상대의 옆구리가 무방비로 노출된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팔꿈치가 짧고 예리하게 움직여 그의 늙골 아래 태양신경총이라 불리는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학생의 입에서 끄윽하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었다. 단 일격이었다. 그녀가 첫 번째 상대를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초 남짓이었다. 뒤따라 달려들던 나머지 4명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순간적으로 발을 멈칫했다. 친구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본능적인 공포를 느낀 것이다. 하지만 이미 멈추기엔 너무 늦었다. 두 번째 상대는 왼쪽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접근했다. 그는 첫 번째 학생의 실수를 교훈 삼아 상단이 아닌 하단을 노려 그녀의 다리를 후려치려 했다. 하지만 김유리의 시야는 360도를 모두 보고 있는 것처럼 넓었다. 그녀는 가볍게 제자리에서 뛰어올라 그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켜 그의 관자놀이를 향해 강력한 돌려차기를 날렸다. 퍽 쇠 파이프를 휘두르던 학생은 자신의 공격이 빗나간 것도 반격이 들어온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머리에 가해진 엄청난 충격에 뇌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야가 암전되면서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져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그녀의 발차기는 폭력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정교한 예술에 가까웠다. 이제 남은 것은 3명. 그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김유리는 더 이상 연약한 여교사가 아니었다. 감정 없는 눈으로 상대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무자비하고 효율적인 살상병기 그 자체였다. 이 괴물 같은 년, 3번째 학생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짧은 단검처럼 날카롭게 갈아놓은 철근 조각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특수부대원에게 칼을 든 아마추어는 갓난아기보다도 상대하기 쉬운 존재였다. 김유리는 그의 손목을 향해 달려드는 궤적을 침착하게 읽고 있었다. 그녀는 상대가 철근을 찌르는 순간 손날로 그의 손목 안쪽을 강하게 내리쳤다. 쨍그랑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학생은 손에 있던 철근을 놓쳤다. 그는 손목이 부러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김유리는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팔을 꺾어등 뒤로 돌린 뒤 무릎으로 그의 척추를 가격해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뜨렸다. 그녀는 쓰러진 그의 목덜미를 한 손으로 제압해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네 번째 학생은 친구들이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고는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강목을 내던지고 비명을 지르며 굳게 닫힌 철문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유리는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철근 조각을 발로 툭 차서 공중으로 띄운 뒤 그것을 정확하게 낚아챘다. 그녀의 팔이 채찍처럼 휘어졌다. 그녀의 손을 떠난 철근 조각은 쉬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허공을 날아 도망치던 학생의 허벅지에 정확하게 밝혔다. 으아악 비명과 함께 학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었다.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도록 정확하게 계산된 공격이었다. 시작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았다. 폐창고 안에는 이제 서 있는 사람이 단 2명뿐이었다. 김유리. 그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박도준.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지옥도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왕국을 지탱하던 충실한 부하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쇠 파이프를 더욱 꽉 움켜쥐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왔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를 버티게 했다. 오지마 이 미친년아. 오지 말라고 그는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김유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고요한 창고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임무를 완수하려는 듯한 무감정한 빛만이 감돌았다. 박도준에게 그것은 사형 집행인이 다가오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공포였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박도준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괴성을 지르며 김유리를 향해 돌진했다. 손에 든 쇠 파이프를 야구방망이처럼 휘두르며 그녀의 머리를 노렸다. 그의 인생 모든 것을 건 필사적인 공격이었다. 하지만 그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그녀 앞에서 그저 우스꽝스러운 발버둥에 지나지 않았다. 김유리는 정면으로 날아오는 쇠 파이프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 걸음 더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쇠 파이프를 맨손으로 잡아챘다. 박도준은 쇠 파이프를 통해 전해져 오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엄청난 악력에 경악했다. 그는 파이프를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마치 바위에 박힌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김유리는 쇠 파이프를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박도준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그를 그대로 들어 올려 벽에 거칠게 매다 꽂았다. 쿵! 박도준의 등이 벽에 부딪히며 엄청난 충격이 그의 전신을 덮쳤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 김유리는 그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쇠 파이프를 쥔 그의 손목을 비틀어 꺾었다. 우드득.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박도준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손에서 쇠 파이프를 놓쳤다. 땡그랑. 쇠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그의 패배를 알리는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박도준의 턱을 잡아 강제로 고개를 들게 했다. 공포와 고통으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이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게 네가 말하던 힘의 논리다. 그녀의 손이 그의 목을 향해 움직였다. 박도준은 죽음의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목에 있는 경동맥을 가볍게 눌렀다. 순간 박도준의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그의 의식이 아득해졌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정신을 잃고 축 늘어졌다. 김유리는 기절한 박도준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폐창고 안에는 이제 신음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단 한 대도 맞지 않았고 숨이 흐트러지지도 않았다. 마치 가벼운 준비 운동을 마친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손에 묻은 먼지를 무심하게 털어냈다. 그러고는 그녀는 의자에 묶인 채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유일한 목격자인 이진우에게로 다가갔다. 진우는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벌벌 떨면서도 자신을 괴롭히던 악마들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에 형언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었다. 김유리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커터칼을 꺼내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입에 붙어 있던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자유를 찾은 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김유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아까와는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바닥에 고이 접어두었던 자신의 카디건을 집어 다시 입었다.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백호. 접니다. 백호. 접니다. 김유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과 같은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중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김유리의 전 직속상관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남자. 특수전 사령부 소속 김 장군. 코드네임 백호의 것이었다. 유리 무슨 일이야?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우려와 함께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묻어 있었다. 그는 김유리가 어떤 군인이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강한 책임감과 자제력을 가진 인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이 비상 연락망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김유리는 쓰러져 신음하는 학생들을 한번 훑어본 뒤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보고합니다. 현 시간부로 사랑고등학교 폐창고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태를 제압 완료했습니다. 가해자는 총 5명이며 주동자는 현직 국회의원 박만호의 아들 박도준입니다. 전원 제압 및 무력화 조치했으며 현장에서 칼날, 쇠파이프 등 다수의 흉기를 확보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백호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학교 폭력, 국회의원의 아들,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김유리.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다. 그는 즉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물었다. 피해 상황은 가해자들의 부상을 제외하고는 인명피해 없습니다. 피해 학생 1명. 현재 안전하게 보호 중입니다. 김유리는 덜덜 떨고 있는 이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주며 대답했다. 요청 사항입니다. 지방경찰이 아닌 안보지원사령부 수사팀의 즉각적인 출동을 요청합니다. 사건의 민감성과 가해자의 신분을 고려했을 때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녀의 판단은 정확했다. 만약 이 사건이 일반적인 경찰서로 넘어가게 된다면
박만호 의원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들 것이 불보듯 뻔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는 무슨 짓이든 하고도 남을 위인이었다. 하지만 군, 특히 안보지원사령부는 민간 정치인의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독립적인 수사기관이었다. 백호는 그녀의 요청을 듣자마자 즉각 결단을 내렸다. 알겠다. 자네의 판단을 믿는다.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해 15분 내로 내 직속 수사팀을 그쪽으로 보내겠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누구와도 접촉하지 마. 특히 지방 경찰에는 절대 신고해선 안 된다.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한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유리는 짧게 대답했다. 한 가지 더. 이 사건의 피해 학생은 철저한 신변 보호가 필요합니다. 증인으로서 보복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이다. 그 학생은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가 보호해야 할 중요 증인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백호의 마지막 말과 함께 통화는 끝이 났다. 김유리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15분. 그녀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먼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는 이진우에게 다가갔다. 진우야, 이제 다 끝났어.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에 냉혹한 군인의 목소리가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선생님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내려놓았던 자신의 카디건을 주워 진우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그를 안정시켰다. 진우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품에 안겼다.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악마들을 단신으로 제압한 선생님. 그 존재는 이제 진우에게 단순한 구원자를 넘어선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 사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박도준의 무리들이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키려다. 폐창고 중앙에 우두커니 서 있는 김유리를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반항심 따위는 없었다. 오직 원초적인 공포와 저것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경악만이 가득했다. 손목이 꺾인 최철민이 고통을 참으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너 같은 거 당장 선생 옷 벗기고 감방에 쳐넣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의 협박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예전 같았으면 주변 학생들에게 통했을 그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저 처량한 패배자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다. 김유리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모시는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 큰 모욕감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이진우의 안전과 곧 도착할 지원팀에게만 쏠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박도준이 희미한 신음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다. 부러진 팔에 극심한 고통과 함께 기절하기 직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필사적인 공격을 맨손으로 막아내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목에 가해졌던 서늘한 압박감.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 비명을 지르며 다시 주저앉았다. 그의 시선이 김유리에게 닿았다. 그녀는 울고 있는 이진우를 달래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다정한 선생님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박도준은 보았다. 그 부드러운 모습 뒤에 숨겨진 자신들을 벌레처럼 짓밟아버린 인간 병기의 그림자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가진 힘이 통하지 않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고 밖에서 희미하게 자동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는 경찰차나 구급차가 아니었다. 낮고 조용한 엔진음이었다. 이내 육중한 철문이 밖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강제로 열렸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검은색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번호판 없는 검은색 세단 2대와 군용 표식이 희미하게 보이는 트럭 한 대에서 내린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귀에는 무전기가 꽂혀 있었고 허리춤에는 권총이 채워져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혼란도 없었다. 한 팀은 신속하게 창고 주변을 통제했고 다른 한 팀은 쓰러져 있는 박도준 무리에게 다가가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그들의 태도는 기계처럼 냉정하고 전문적이었다. 무리 중 가장 직급이 높아 보이는 한 남자가 김유리에게 다가와 깍듯하게 격려를 했다. 김유리 중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안보지원사령부 직할수사 3팀장입니다. 현 시간부로 현장을 인계받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말에 박도준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중사님,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히 힘이 센 여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수사팀장은 이진우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학생, 많이 놀랐지. 이제 안전하다. 우리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야. 병원으로 가서 몸 상태부터 확인하고 안정을 취한 뒤에 편한 시간에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 그의 태도는 피해자를 대하는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박도준과 그의 무리들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다. 그들은 흉기를 소지한 특수폭행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뤄졌다. 수사관들은 그들의 부러진 팔과 다리를 능숙하게 응급처치한 뒤 그들을 한 명씩 일으켜 세워 검은색 트럭으로 이송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변호사를 부르거나 아빠에게 전화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만 수행할 뿐이었다. 박도준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김유리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수사팀장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임무를 완수한 요원처럼 보였다. 박도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게임은 끝났다. 아니, 애초에 게임조차 되지 않았다. 그는 감히 범접해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린 것이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실수를 폐창고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일단락되었을 때 바깥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한 저녁의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다. 학교의 늙은 야간 경비원은 순찰을 돌다 교문 근처에 멈춰선 정체불명의 검은색 세단들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요란한 경광등도 익숙한 경찰 마크도 없는 차량들이었다. 그 차들에서는 그림자처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내려 소리 없이 학교 뒤편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한 무리의 늑대들처럼 조용하고 신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장실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퇴근 준비를 하던 박 교장은 늦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에 투덜거리며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낮고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랑 고등학교 교장 박철원 씨 되십니까? 저는 국방부 안보지원 사령부 소속 수사관입니다. 비교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으니 지금 즉시 학교 뒤편 폐창고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지원 사령부. 그 생소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이름에 박 교장은 순간 숨을 멈췄다. 경찰도 교육청도 아닌 군 수사기관.
그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온갖 끔찍한 상상으로 가득 찼다. 학교에 간첩이라도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탈영병이 숨어들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겉옷을 챙겨 입고 허둥지둥 교장실을 나섰다. 그가 폐창고 근처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창고 주변은 일반인의 접근을 막는 노란색 통제선이 완벽하게 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방금 전에 검은 정장 사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바닥에 떨어진 쇠 파이프와 강목들을 조심스럽게 집어 증거물 봉투에 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진을 찍으며 현장을 기록했다. 분위기는 단순한 학생들 간의 싸움이 아닌 강력 범죄 현장의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 그는 너무나도 뜻밖의 인물을 발견했다. 바로 며칠 전 자신에게 박도준 문제를 보고했던 신임 윤리교사 김유리였다. 그녀는 조금도 다친 기색 없이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어깨에 그녀의 카디건을 걸친 이진우가 아직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박 교장은 순간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 저 신참 교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다짜고짜 김유리에게 다가가 소리치려 했다. 김 선생, 도대체 이게 무슨 소란이야? 학생들을 데리고 여기서 뭘 하고 있?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수사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기 때문이다. 교장 선생님,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이곳은 군의 통제하에 있는 범죄 현장입니다. 관계자 외에는 발언을 삼가 주십시오. 박 교장은 어안이 벙벙했다. 범죄 현장. 그는 쓰러져 있는 박도준과 그의 무리들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떤 놈은 팔이, 어떤 놈은 다리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모두가 고통과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군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해 있었다. 특히 박만호 의원의 귀한 아들인 박도준이 꼴사납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왜 저러고 있는 겁니까? 그가 더듬거리며 묻자 수사팀장은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보고하듯 말했다. 이 학생들은 흉기를 이용한 특수폭행 및 감금 혐의의 현행범들입니다. 피해 학생을 이곳으로 유인해 집단으로 폭행하려던 정황을 포착하고 저희가 직접 검거했습니다. 박 교장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하고 덮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이건 그냥 학생들끼리의 작은 다툼일 뿐입니다. 저희가 학교 차원에서 잘 타이르고 그의 변명은 수사팀장의 싸늘한 눈빛 앞에서 힘을 잃었다. 바로 그때 수사팀장은 김유리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히며 극도로 정중한 태도로 물었다. 김유리 중사님,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확보해야 할 추가 증거나 진술이 있습니까? 중사님, 그 한마디가 천둥처럼 박 교장의 뇌리에 내리꽂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중사, 저 연약해 보이는 신임 여교사가 군인이란 말인가? 김유리는 그의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없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증거는 수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진우 학생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니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 조치가 시급합니다.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어수룩한 신참 교사의 것이 아니었다.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시를 내리는 지휘관의 말투였다.
박 교장의 시선은 멍하니 김유리의 팔뚝에 새겨진 작은 문신에 머물렀다. 검은 박쥐 문신.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저 문신과 중사라는 호칭, 그리고 군 최정예 수사팀의 깍듯한 태도가 합쳐져 하나의 끔찍한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자신이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던 저 여교사는 자신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수사관들의 일처리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들은 박도준 무리를 단순한 학생이 아닌 피의자로 취급했다. 그들의 권리 묵비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뒤 응급처치를 마친 그들을 한 명씩 수갑 대신 케이블 타이로 손을 결박하여 군용 트럭에 태웠다. 박도준은 아버지의 이름을 대며 발악했지만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박도준은 그저 국회의원 아들이 아니라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일 뿐이었다. 반면 이진우는 피해자이자 중요 증인으로 극진한 대우를 받았다. 한 여성 수사관이 그에게 다가가 담요를 덮어주고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안심시켰다. 학생,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우린 널 해치려는 사람들이 아니야. 널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야. 그녀는 이진우를 다른 검은색 세단으로 조심스럽게 안내했다. 박 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그저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모든 피의자와 증인이 이송된 후 수사팀장은 김유리에게 다시 한번 경례를 했다. 보고 드립니다. 현장 정리 및 피의자 이송 완료했습니다. 중사님의 신부는 백호 장군님의 지시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될 것입니다. 학교 측에는 저희가 적절한 수준에서 설명해 두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리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박 교장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수사팀이 마련해 준 다른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떠나기 직전 그녀는 창문을 통해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박 교장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이것이 당신이 외면한 정의의 대가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차가 떠나고 수사팀의 일부만 남아 현장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수사팀장만이 박 교장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교장 선생님, 이번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닙니다. 저희 안보지원사령부가 직접 관할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향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충고하는데 오늘 보시고 들은 것은 전부 잊으시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특히 김유리 선생님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수사팀장도 차를 타고 사라졌다. 텅 빈 어둠 속에 홀로 남은 박 교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안보지원사령부, 중사님, 백호 장군님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시했던 신참 여교사가 어떤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었는지를 깨닫고 공포에 떨었다. 그날 밤의 소문은 야간 경비원의 입을 통해, 그리고 야근을 하던 몇몇 교사들의 목격담을 통해 유령처럼 학교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경찰차가 아닌 검은 세단들, 쇠 파이프와 강목,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나가는 박도준 무리, 무엇보다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신임 윤리교사 김유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사실은 국정원 요원이라느니 전직 대통령의 경호원이었다는 이 한은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박도준에 대한 두려움은 하룻밤 사이에 김유리에 대한 경외심과 호기심으로 완벽하게 대체되었다. 사랑고등학교의 질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었다. 국회의원 박만호의 휴대전화가 울린 것은 저녁 식사를 막 끝내고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던 중이었다. 발신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였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겠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감정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기계처럼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만호 의원님 되십니까? 그런데 누구시오? 박만호는 특유의 거만하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국방부 안보지원사령부입니다. 아드님인 박도준 군의 신병을 현재 저희가 확보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와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만호의 뇌는 잠시 정지했다. 안보지원사령부 동네 파출소나 경찰서가 아닌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군 최고 수사기관이었다. 그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내 아들이 왜 거길 가 있어? 당신들 지금 장난하는 거요. 그의 고함 소리에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장난 전화가 아닙니다. 30분 내로 지정된 장소로 오지 않으시면 저희는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일방적으로 주소를 통보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박만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이 나라의 현직 국회의원인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 그는 이것이 분명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려는 반대파의 공작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자신이 주무르던 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펄펄 뛰었다. 내 아들이 지금 군 수사기관에 잡혀 있다고 하오. 당장 그놈들이 누군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봐요. 하지만 몇 분 뒤 돌아온 경찰청장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쪽은 저희가 함부로 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안보지원사령부 직할팀이 직접 움직인 사건이라면 이건 저희 관할을 완전히 벗어난 일입니다. 힘의 논리를 신봉해온 박만호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다. 자신의 전화 한 통이면 뭐든지 해결되던 세상에 통하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마주한 것이다. 그는 분노에 차 운전기사를 재촉해 수사관이 알려준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낡은 건물을 위장한 안보지원사령부의 비밀조사 시설이었다. 위병소의 군사경찰들은 그의 국회의원 신분증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를 차가운 바람이 부는 바깥에 세워두었다. 몇 분 뒤에야 안으로 들어오라는 허가가 떨어졌다. 평생을 군림하며 살아온 그에게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굴욕이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건물 내부는 차갑고 비인간적인 분위기로 가득했다. 그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팔에 깁스를 하고 얼굴이 엉망이 된 그의 아들 박도준이 절뚝거리며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박만호의 눈이 뒤집혔다. 자신의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 감히 누가 이런 꼴로 만들어 놓았단 말인가. 도준아, 괜찮으냐? 어떤 놈들이 너를 이렇게 만든 게야. 그가 아들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문 옆에 버티고 선 수사관이 팔을 뻗어 그를 막았다. 박도준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어떤 미친년이 저랑 애들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친년. 박만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담당 수사관을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책임자 나와, 당장 나오라고 해.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당신들 전부 옷 벗겨버릴 거야. 그의 고함이 대기실을 울렸지만 수사관들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박만호가 상상했던 우락부락한 남자가 아니었다. 단정한 복장에 차분한 표정을 한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평범한 젊은 여성이었다. 바로 김유리였다. 그녀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 박만호와 대면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박만호는 김유리를 보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당신은 여기 관계자요. 그의 질문에 수사팀장이 옆에서 대답했다. 의원님, 이분이 바로 아드님 사건의 주요 참고인이자 현장에서 피의자들을 제압하신 분입니다. 박만호는 김유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작고 가녀린 체구, 얌전해 보이는 인상. 그는 도저히 이 여자가 자신의 아들과 그 친구들을 저꼴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분노는 경멸과 무시로 바뀌었다. 그는 김유리에게 직접 다가가 그녀의 얼굴 바로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당신이야. 당신이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그 계집의 선생이란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여성 혐오와 모욕이 담겨 있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는 모르겠다만 내년이 지금 누굴 건드렸는지 알고나 있는 게야 하찮은 월급쟁이 선생 주제에 감히 내 아들 몸에 손을 대. 내가 오늘 내년 인생을 아주 끝장내주마. 그의 폭언과 위협에도 김유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겁을 먹거나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차갑고 조용한 눈으로 박만호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상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듯한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 오만한 국회의원을 한심한 벌레 보듯 하는 눈빛이었다. 박만호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김유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박만호의 고함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박만호 의원님, 의원님의 아들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학생이 아닙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친구를 감금, 집단 폭행하려 한 특수폭행 사건의 주범 피의자입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박만호에게 다가가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말하는 하찮은 계집의 선생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불의를 보고 참지 않도록 훈련받은 대한민국의 예비역 군인이자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은 의원님이 가진 힘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박만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저 여자의 눈빛, 저 당당한 태도. 그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권력으로 짓눌러 왔지만 이런 종류의 인간은 처음이었다. 자신의 힘이 전혀 통하지 않는, 오히려 자신을 한심하게 내려다보는 듯한 저 눈빛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정체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하시지. 박 의원. 대기실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묵직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각 잡힌 군복을 입은 어깨에 빛나는 별 장성 계급장을 단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그는 살아있는 호랑이, 백호라 불리는 김 장군이었다. 김 장군은 방 안의 험악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김유리의 옆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김유리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었다. 그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이 사람은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다라는 명백하고도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박만호는 김 장군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현직 국회의원이라 해도 군 장성, 특히 특수전 사령부의 실세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김 장군은 김유리의 어깨를 감싼 채 이제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박만호 의원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박 의원, 아무래도 우리 할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군. 김 장군의 등장은 대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그의 어깨에 달린 빛나는 별은 단순한 계급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의 심장부에서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자의 무게와 권위를 상징했다. 박만호 의원은 평생을 갑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의미의 힘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김 장군의 시선은 박만호의 얼굴에 고정된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시선은 너무나도 차갑고 날카로워서 박만호는 마치 자신이 발가벗겨진 채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김 장군께서 어인일로 이곳까지. 그의 목소리는 아까 김유리를 겁박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장군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옆에 서 있던 수사팀장에게 고갯짓을 했다. 수사팀장은 즉시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박만호 앞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파일의 겉표지에는 특급 기밀이라는 붉은색 도장과 함께 국회의원 박만호 비리 혐의 내사보고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박만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파일과 김 장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게 다 뭐요? 이건 날조야, 음해라고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김 장군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방 안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박 의원, 우리 안보지원사령부가 당신을 주시해 온 지는 벌써 1년이 넘었소. 그의 말은 박만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당신이 방산업체들과 결탁하여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그 대가로 받은 검은 돈으로 선거 자금을 마련하고 아들놈의 유학 비용을 댄 사실까지 우리는 전부 파악하고 있어. 김 장군은 테이블 위의 파일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며 당신의 꼬리를 잡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당신의 그 오만하고 멍청한 아들놈이 하필이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어. 그의 시선이 잠시 옆에 서 있는 김유리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김유리 중사는 우리 군이 배출한 최고의 인재 중 한 명이요. 그녀는 해외 파병 작전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명예롭게 전역했지만 조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만은 변치 않았지. 그래서 교육계의 부조리를 바로잡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며 교편을 잡은 거요. 우리는 그런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소. 그런데 당신 아들이 바로 그 성역을 침범한 게야. 박만호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김유리가 단순한 전직 군인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짓이 단순한 학교 폭력을 넘어 군 전체의 명예를 건드린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장군님, 오해십니다. 그건 애들 싸움에 불과합니다. 제 아들이 잠시 철없는 실수 김 장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쇠 파이프와 칼을 들고 친구를 창고에 가둔 채 집단으로 린치하려 한 것이 당신 눈에는 실수로 보인단 말이오. 그는 수사팀장에게 다시 한번 눈짓했다. 수사팀장은 이번에는 작은 태블릿 PC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폐창고의 어두운 내부가 나타났다. 김유리가 미리 자신의 카디건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초소형 녹음 및 녹화 장치가 담아낸 영상이었다. 박도준 무리가 이진우를 협박하고 폭행하려던 장면, 그리고 김유리가 등장하자 그들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할 범죄의 증거였다. 박만호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주저앉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았다. 영상과 내사보고서. 이 두 가지는 그의 정치 인생의 사형을 선고하는 증거물들이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검찰과 경찰의 고위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차갑고 사무적인 대답만이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안보사 직할팀이 움직인 사건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박 의원님, 당분간은 연락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장군은 이미 한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박만호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대통령 비서실과 국정원에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보고했고 모든 사법기관에 박만호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였다. 박만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인맥과 권력의 성은 김 장군이 던진 단 하나의 돌멩이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결국 박도준은 특수폭행, 감금,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변호인단은 그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그리고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재판부는 그를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프리미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사건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유력 정치인 아들의 충격적인 학교 폭력 사건으로 보도되었지만 김 장군이 은밀하게 흘린 정보 소스들로 인해 사건의 본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박만호 의원의 방산 비리 의혹과 아들의 폭력 사건이 교묘하게 연결되어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권층의 도덕적 해이불, 아버지의 비리가 아들의 폭력으로 이어졌다. 국민의 혈세로 아들 유학, 그 아들은 학교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폭력 행사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박만호 의원의 청렴한 정치인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고 그는 순식간에 부패한 특권층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그의 사무실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의 규탄 시위가 연일 이어졌고 당내에서도 그의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정치적 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결정타는 김유리의 익명 인터뷰였다. 그녀는 음성 변조와 모자이크 처리를 한 채로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겪었던 학교 현장의 실태와 박 교장 같은 기회주의적인 교육자들이 어떻게 폭력을 방관하고
키웠는지를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교육계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터져나왔다. 결국 며칠 뒤 검찰은 박만호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뇌물수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TV 뉴스에서는 수많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초췌한 모습으로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권세는 그렇게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사랑고등학교에도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쳤다. 사건을 은폐하고 방관하려 했던 박 교장은 결국 파면되었고 학교 재단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만 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썩어빠진 교육 현장과 부패한 정치 권력이라는 거대한 두 개의 제국을 동시에 무너뜨린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교복이 춘추복에서 하복으로 바뀌는 동안 사랑고등학교에는 기적과도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약육강식의 정글 같던 힘의 논리가 유일한 법이었던 그곳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복도를 지배하던 고함, 소리와 위협적인 발걸음 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학생들의 평범한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 소리가 채워졌다. 더 이상 어두운 그늘에 숨어 눈치를 보는 학생은 없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이진우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박도준 무리의 그림자에 떨던 유령 같은 소년이 아니었다.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자 그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이제 복도 중앙을 어깨 펴고 걸으며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점심시간에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밥을 먹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깊은 그늘은 사라지고 그 나이대 소년에게서 마땅히 보여야 할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김유리는 여전히 그곳에서 윤리를 가르쳤다. 그녀는 학생들 사이에서 하나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에 대한 소문은 온갖 상상력이 더해져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녀가 사실은 국정원의 비밀 요원이라거나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등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그 어떤 소문도 그녀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그녀를 깊이 존경하고 신뢰했다. 그녀의 윤리 수업 시간에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졸거나 딴짓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그녀가 정의, 용기, 책임과 같은 단어들을 입에 올릴 때 그것은 더 이상 교과서 속에 죽은 글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 단어들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며 현실을 바꾸는지를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수업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려운 철학적 개념들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말에는 그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가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의 가르침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다. 박도준과 그의 무리가 사라진 자리는 비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는 새로운 질서와 문화로 채워졌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학교 폭력 추방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고, 김유리 선생님처럼이라는 말이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번졌다.
그것은 정의롭게 행동하자. 약한 친구를 돕자라는 의미를 담은 그들만의 암호였다. 김 장군은 약속대로 그녀의 신분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 언론에도 교육청에도 그녀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 용기 있는 교사의 제보라는 익명의 존재로 남았다. 그녀는 그런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영웅 대접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뿐이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마지막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김유리는 교탁 앞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교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아이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노트를 정리하거나 친구들과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평화롭고 생기 넘치는 광경을 바라보는 김유리의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다. 그녀는 군인이었을 때 치열한 전장에서 조국과 동료들을 지켰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국가의 안보였고 국민의 생명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교실이라는 또 다른 전장에 서 있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차가운 총 대신 따뜻한 분필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지키려는 것은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과 그들이 만들어 나갈 밝은 미래였다. 전장은 바뀌었지만 그녀의 사명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교실을 가득 채운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수십 개의 눈동자들. 그 속에는 호기심과 존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식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배우고 있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우나요? 그 순수한 질문에 김유리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패창고에서 적들을 모두 제압했을 때의 차가운 미소와는 전혀 다른 진정한 행복과 보람이 담긴 미소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파괴와 제압을 통한 정의 구현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선한 의지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스스로 자라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임무라는 것을. 그녀는 새로운 전장을 찾았고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 김유리 선생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통쾌한 참교육 어떻게 보셨나요? 진정한 힘은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념과 그것을 지킬 용기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김유리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더 이상 힘의 논리에 상처받는 이진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